수 있고요. 이렇게 주변에 전전화들이 있을 때 하나의 1쿨롱짜리의 전화가 받는 힘, 그거를 전기장의 세게라고 하고요. 그걸 합성할 수도 있으면 좋겠고요. 그게 합력이 0이 되는 곳이 어느 지점인지 위치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뭐 좌표 찾아봐 라고 했는데 그걸 여러분이 하시고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는지도 보여드렸으니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문제가요. 넘어오세요. 28페이지의 5번 문제였어요. 그래서 보이는 건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자체를 여러분 등가속도 운동으로 생각해서 푸시면 무방하거든요. 해보세요. 준영아, 다음 주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아무리 여기서 계속 하죠. 네.
냅시다고 했어. 자, 해볼게요. 자, 보시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있는데요. 요거를요. 살짝 90도만, 아니 180도 틀어서 보시면 얘가 좀 우리가 배웠던 유형으로 바뀌어요. 채를 180도 돌려보세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요. 얘를 180도 돌려서 보면 이렇게 땅바닥에 건물 위에서 공을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아서 얘가 포물선이든지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을 그리는 거예요. 맞아. 그랬을 때요. 얘는 이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중력 방향으로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수평으로는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으니까 무슨 운동하고요? 등속 운동하고요. 아래 방향으로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는 인간 속도로 떨어져 이 그 그림 그대로. 그래서 선생님은 180도 틀어놓은 상태로 설명을 하면 이 방향이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를 잡아당기는 전기장 방향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래쪽으로 전기력을 받아요. 됐어? 아래쪽으로 전기력이라고 하는 그 힘이 가속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그 가속도만큼 떨어지는 자유낙하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힘도 안 받으니까 등속도로 쭉 갑니다. 그 그림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의 근간은 역학입니다. 역학. 그 역학이 충실하게 잘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그 역학으로 응용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다 역학으로 설명을 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요. 얘는요. 선생님 실제로 전기장은 위쪽으로 작용하는데 얘는 이게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림을 180도 돌렸다면 이유가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전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니까 마이너스 전하는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받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 방향으로 힘받아요. 이 전기력을 받는데 얼마만큼의 전기력을 받아요? 전기력은 무조건 Q2죠.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전하량을 곱하면 얘가 받는 실제 힘, 전기력이 돼요. 그 실제 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질량으로 나누면 이만큼의 가속도로 아래 방향으로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으로 떨어져.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얘가 수평으로 간 거리는 얼마냐면 4D고요. 아래 방향으로 자유낙하한 거리는 얼마냐면 D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군요. 그랬을 때 대전 입자가 전기장에 입사할 때 속력은요. 얘는 여기에 왔을 때 수평 방향 속도를 그대로 V 얼마로 돌렸냐? 수평 방향으로는 뭐야? 그림과 같이 두 금속과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전기장의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 전기장의 수직한 방향으로 입사한 대전 입자가 전기력만 받아 운동할 때 X축 방향으로 4D 방향으로 D만큼의 이동의 금속판에 닿을 때 대전 입자의 전하량이 이거이다. 대전 입자의 전기장에 입사할 때의 속력. 자, 여기서 던진 이 속도를 구하라는 거죠. 됐죠? 네, 수평 방향의 속도가 얼마야? 이거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수평 방향의 속도를 구할 건데 이 수평 방향은요. 같은 시간 동안 얘는 수평으로 이만큼 가고 수직으로 이만큼 낙하했잖아요. 그러니까 수평 방향의 속도가 V0라고 친다면 우린 이거 구하면 되는데 그 i가 t라는 시간 동안에 4d를 갑니다. 수평 방향으로. 그죠? 근데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합니다. 자유낙하한 거리 구하는 식 알죠? h는 뭐였어요? 2분의 1 GT제곱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쟤는 낙하거리가 얼마입니까? 낙하거리가 d예요. 그리고 2분의 1 얼마입니까? 가속도가 이거잖아요. 됐죠? 네, AT 제곱이잖아요. 되겠지? 그랬을 때 얘는 D만큼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쓸 수 없는 문자가 있죠. 시간입니다. 됐죠? 이 시간을 우리가 바꿔서 쓰면
사실은 시간이라고 하는 건 V0의 속력으로 4D라는 게 되는 시간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뭐를 집어넣으면 되냐면 V0의 제곱분의 16D제곱 이렇게 넣으면 돼. 이해되냐? 네. 그랬을 때 우리한테는 요 V0의 속력을 구해야 되니까 요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해되냐? 그러면 V0는 2D분의 16AD제곱 이런 모습이야. 그죠? 그 A 자리에 뭐 집어넣는데 이거 넣으면 돼요. 됐죠? 그래서 D 하나는 약분해서 없어질 거고요. A 자리에 저기 가속도 구해놓은 거 집어넣으면 되니까 N분의 Q2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제곱이니까 여기다 루트 이렇게 씌우시면 돼요. 맞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계산하시면 루트 N분의 8DQ2 이런 느낌으로 나와. 이해돼? 네,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5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 자체는 중력장 안에서의 물체의 운동으로 푸는 게 편하다.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괜찮아. 이런 문제들이요. 되게 오랫동안 핫하게 나왔던 문제, 엄청 좋아하는 문제. 그래서 이렇게 전기 파트하고 역학 파트가 연결되는 문제들을 물리에서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재 입시에서도요 대단히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전기력에 대한 얘기는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전기력 파트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풀어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하고는요, 네, 30페이지에 저항의 연결과 전기 에너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면 가서 전기 파트에서 못 알아듣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제가 정보는 다 했으니까. 자, 이제 30페이지에 저항의 연결과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는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전기에 대해서 다룬 거예요. 전자가 움직여서 한쪽에 고정되어서 정지적 현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전하가 플러스 4쿨롱 마이너스 2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생겨. 그러면 그것과 이제 반대는 뭐냐면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흘러.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흐르는 전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전자가 움직이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가장 간단한 장치가 전기 회로도예요. 그래서 전기 회로도는 이런 식으로 꼬마 전구에 불을 켜기 위해서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나와서 꼬마 전구에 빛을 켜는 일을 해주고, 그래서 불을 켜는 일을 해주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꼬마 전구에 불을 켜는 일을 하려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뭘 가지고 왔어야 돼? 에너지. 어디서 가져왔어야 돼? 건전지요. 얘가 바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야. 됐어? 그래서 건전지라는 건 전자들이 일할 수 있게 전자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가 건전지예요. 그러면 그 건전지 안에 에너지가 들어가 있겠네.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있어? 이게 바로 건전지의 뭡니까? 전압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얘는 10V의 전압 가지고 있어. 실제 말이 뭐야? 실제 말은 뭐야?
얘는 10줄/쿨롱이야. 얘는 1쿨롱의 전하한테 10줄씩 에너지를 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볼트라는 건 사실은 에너지다. 1쿨롱당 그래서 줄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를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전지는요. 전자들한테 에너지를 줘서 도선 속을 지나가면서 전기 제품들한테 일할 수 있게끔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여기서 에너지 받고 가서요. 꼬마 전구에 불 켜는 일하고 에너지 다 써서 돌아와서 다시 충전해서 다시 가서 일하고 이거 반복. 됐어? 그래서 이 건전지는 계속 전자들한테 에너지를 줘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쓰고 나면 건전지 바꿔 껴야 되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전지라는 건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공간이야. 그 공간에서 에너지를 받고 전자가 나가는 거고 그 공간에서 전자들한테 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볼트라는 전압으로 표현한 거야.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전기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거구나. 알겠어? 이 얘기 해보자고요. 그래서 아까는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했냐면 전기를 띤 물체가 작용하는 힘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은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렇게 전하를 띠고 있는 아이 Q라는 아이가 실제 받는 힘은요. 뭐라고 했냐면 이걸 전기력이야 라고 했어요. Q라는 전하가 실제로 받는 힘을 전기력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전기력의 세기 어떻게 구해? F는 R 제곱분의 크크크로 계산하는 거야 라고 했잖아. 됐죠? 그리고 이거 힘이니까 단위는 뉴턴이야 라고 합니다. 이게 전기력이야. 근데 매번 각각의 전하가 받는 전기력을 계산할 때 귀찮으니까 나는 기준 플러스 1쿨롱의 기준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로 얘기할게. 그래서 플러스 1쿨롱의 기준 전하가 받는 힘, 전기력을 우리는 전기장의 세기라고 해서 똑같은 힘인데 이름만 다르게 부를 거야. 그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의 세기인 전기장의 세기는 됐지? R 제곱분의 크크로 계산하면 돼. 어차피 1쿨롱이니까 이름 곱할 필요 없으니까 R 제곱분의 크크로 계산해. 됐지? 그랬을 때 이 전기장의 세기는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이라서 뉴턴/쿨롱이야. 그러면 1쿨롱이 아니고 2쿨롱이면 2배, 3쿨롱이면 3배, Q쿨롱이면 Q배 하면 되니까 얘네들 사이의 관계식이 어떤 줄 알아? 얘네들 사이의 관계식은 F는 Q2야. 그죠? 쿨롱이요? F는 Q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게 힘이야. 그러면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애는 그 힘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면 뭐 했다 그래? 이랬다 그래. 됐죠? 그러면 저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가 땅바닥이야. 땅바닥이면은 우리 지구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중력이라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지구 자체가 중력장이죠.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 중력이라는 힘에 반응하는 건 물체의 질량이고요. 그래서 이 중력장 안에서 물체가 받는 힘은요 바로 그 물체의 중력이라는 엔진하고 힘받아요. 그래서 그 힘 때문에 땅바닥에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힘을 받으려면 반드시 질량이 있어야 됩니다. 질량이 반응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땅바닥에 붙어 있는데 내가 얘를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어쭈로 들어 올리려고 해. 얘를 들어 올릴 때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얼마니? 물체의
중력만큼의 힘이 필요하지. 그렇죠? 그 힘으로 얘를 이동시켰대요. 얼마만큼? h만큼. 그러면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만큼이 내가 물체에 해준 일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 물체를 바닥에서 여기까지 들어 올릴 때요. mgh만큼 일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물체 입장에서는 mgh의 일을 받았네. 받은 만큼 뭐가 생겨? 에너지. 그게 바로 중력 위치 에너지였어. 그쵸? 자, 이 중력 위치 에너지라는 건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생기는 에너지야. 맞습니까? 네, 라고 하는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얼마 전에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위치 에너지, 다른 말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요.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중력이 만든 중력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다. 맞아요. 이게 바로 중력이라는 힘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곱하는 mgh였어.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탄성 위치 에너지도 있다. 얘는 2분의 1 kx제곱으로 구한다. 그리고 세 번째 전기 위치 에너지라는 것도 있다. 이거 오늘 배울 거다. 이런 얘기죠. 되겠어? 그랬을 때요. 이 위치 에너지는 저 두 가지만 보셔도 알겠지만 중력 위치 에너지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생기는 에너지예요. 탄성 위치 에너지도 탄성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생기는 에너지예요. 전기 포텐셜 에너지도요. 실제로 여기에 이제 전기장이 있다고 치자. 중력장 대신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전기장이 있다고 치자. 됐어? 그러면 여기에 Q라고 하는 전하를 띄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 전기장에 반응하는 건 질량이 아닙니다. 전기장에 반응하는 건 전하량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Q라고 하는 아이가 아래쪽으로 전기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붙어 있겠죠. 얼마만큼의 전기력을 받고 있습니까? 당연히 Q2라고 하는 힘만큼 전기력을 받아서 땅바닥에 붙어 있어. 그러면 얘를 억지로 들어 올려 이동시키기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얼마니? 당연히 Q2만큼의 힘이 필요해. 맞아. 그래서 그 힘으로 얼마만큼 끌고 올라갔는데 D만큼. 그러니까 힘에다가 움직인 거리를 곱하면 바로 사람이 해준 일 또는 전기장이 한 일이고 그 일을 받아서 얘가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이 물체는 여기에서 뭘 갖는다? 일을 받은 만큼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 그걸 전기 에너지라고 한다. 됐어? 그러면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뭡니까? 보였죠? 이제 QED입니다. MGH와 같은 개념입니다. 실제로 전류가 흐를 때는요. 전기장에서 물이 흐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중력장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들어 보세요. 위로 잡아당기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에다가 움직임 거리를 곱한 만큼이 전기 에너지 크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Q라는 전하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전기 에너지라는 게 생깁니다. 사실은 원래 이름은 전기 포텐셜 에너지죠. 됐죠? 전기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전기 에너지를 U라고 쓰고 다니는 에너지니까 줄이겠죠. 그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그래서 QED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MGH와 똑같은 QED가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Q쿨롱이 아니고 기준전화 1쿨롱이면 1로 바꾸면 되죠. 2D입니다. 2D. 맞아? 자, 그래서 플러스 1쿨롱의 기준전하가 갖게 되는 위치 에너지요. 이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다르게 부릅니다. 이걸 전기적 위치 에너지 전이라고 불러요.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를 우리는 전기 에너지라고 안 하고 전이라고 해요. 그 전이를 나타내는 기호가 V이고요. 볼트. 그래서 단위는 1쿨롱당 갖는 전기 에너지니까 줄포 쿨롱 또는 볼트로 씁니다.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전이 어떻게 구해요? 당연히 저게 1쿨롱이니까 2D로 구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처음이라서 뭐가 많이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 자, 근데 논리적으로 잘 보면 그럼 2D를 볼트로 써도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2D를 볼트로 바꿔봐. QV. 그래서 전기 에너지 구하는 공식, 전기 에너지 구하는 공식 QV예요. 근데 내가 아까 너네들한테 뭐라는 줄 알아? 1암페어라고 하는 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빠르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I는 T분의 Q야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Q는 IT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IT가 뭐 외워? IT, Q는 IT 됐죠? 그러니까 Q 대신에 IT를 집어넣어도 무방. 그래서 여기다가 IT를 집어넣어봐. 그러면 전기 에너지 구하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공식 비트가 나와. 그래서 중학교 3학년에서는요. 전기 회로도 안에서 생기는 전기 에너지를 VIT로 계산합니다.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중. 됐어. 선생님 그냥 비트라고 이거 말해요. 비트로 전기 에너지 계산해 버리시면 돼요. 됐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Q쿨롱의 전하일 때 전기 에너지 그게 1쿨롱일 때는 1을 바꿔서 계산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구했는데 사실은 전기 에너지는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힘은 이렇게도 괜찮아요. 여기요 엄청나게 큰 전하를 가지고 있는 Q1 여기에 원래는 Q2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야 돼요. Q가 붙어 있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전기력과 반대 방향에 얘를 막 들어 올려서 여기다 갖다 놨죠. 그랬을 때 얘하고 얘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R 제곱분의 크라고 했죠. 이 느낌이 뭘까? 만유인력이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 만유인력 어떻게 보니까 R 제곱분의 G 같은 느낌이에요. R 제곱분의 같아요. 전기력과 중력은 같아요. 그래서 반응하는 게 질량이냐 전하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면 얘를요 억지로 여기까지 들어 올렸을 때 그럼 여기서 생기는 위치 에너지는 얘가 땅바닥에 있는 물체를 억지로 들어오는 위치 에너지 생기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얘 위치 에너지는요 됐죠? 얘를 들어 올릴 때 필요한 최소한의 힘 여기에다가 맞죠? 들고 올라간 거리 R을 곱하면 된다고. 그러니 이게 지워지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R분의 크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전기력 구하는 공식은 R 제곱분의 크고요. 제곱 들어가야 되고요.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은 제곱되고 R분의 크예요. R분의 크예요. 알겠어? 그래서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R분의 크다. 그러면 이게 1쿨롱이면 전이 구하는 공식이 되는데 R분의 크다.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 그거 기억나요? 천체에서요. 이렇게 두 개의 천체가 떨어져 있을 때 얘네들이 천체가 가지고 위치 에너지 구할 때 만유인력에다가 움직이는 거리를 R 곱해서 천체가 가지고 있는 됐어. 위치 에너지가 R분의 GMM이야. 물론 천체의 위치 에너지 마이너스 표현하지만 똑같아요. R 제곱분의 GMM, R분의 GMM. 됐어. 똑같단 말이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전기 에너지들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주어진 정보에 따라 어떤 공식을 외워서 어떤 공식 써요? 주어진 정보를 보셔야죠. 어떤 정보가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는 공식 쓰시면 돼요. 근데 결국은 전기력도 중력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힘 곱하기 높이는 거죠. 그거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I와 전이라는 I 에너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요. 전기 위치 에너지라는 거 구했단 말이죠. 위치 에너지예요. 물은요, 가만 놔두면 고여 있어요. 흐르지 않습니다. 물을 흐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울여야죠. 그러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뭐가 높은 데서? 위치 에너지가 큰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흘러요. 됐죠? 이렇게 물은요, 위치 에너지가 높은 데서 위치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면서 위치 에너지라는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단 말이죠. 실제로요. 전자도 가만 놔두면 고여있죠. 요 안에서 지들끼리 분리처럼 움직여죠. 얘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높이 차려주셔야죠. 위치 에너지죠. 그래서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떨어집니다. 됐어? 그래서 전기를 띠고 있는 우리는 플러스 1쿨롱으로 설명할 거니까 플러스 1쿨롱의 전하도요. 그 위치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흐르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흐르는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 쪽으로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흐르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이때 위치 에너지는 뭘로? 꼬마 정보에는 비대로죠. 또는 전자는 운동 에너지. 됐어? 그 에너지만큼이 전환되는 거죠. 에너지를 없애줄 수 없잖아요. 되겠어? 이렇게 되면서 전자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플러스 1쿨롱이 무슨 판에서 무슨 판으로 흐를까요? 당연히 플러스 판에서 무슨 판으로? 마이너스 판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판이 우리가 높은 전이 흐릅니다. 플러스 쪽이 높은 쪽이야. 높은 산이야. 마이너스 쪽이 낮은 산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있고요. 마이너스 전하가 있을 때 얘는 플러스 4쿨롱이야. 얘는 마이너스 2쿨롱이야.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짜리를 두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우리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른다라고 보신다고요. 되겠죠?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는 높은 산, 여기는 낮은 곳.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요. 이렇게 바닥으로부터 높은 곳에 물체가 있으면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10줄인 곳 이거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위치 에너지 감소해 8줄이야 더 감소해 6줄이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실제로 플러스 전화에서 마이너스 전화 쪽으로 가면 여기가 높은 전이 여기가 낮은 전이니까요. 그 위치 에너지를 표시할 수도 있겠죠. 여기는 10V의 위치 에너지가 있는 곳이야. 여기는 더 내려와서 8V, 6V, 4V 이런 식으로요. 됐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플러스 전화가 요 지점에서 요 지점으로 갔대. 위치 에너지 얼마 감소? 4V 감소. 그러면 운동 에너지 얼마 생겨? 4V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아? 얘는 1쿨롱이니까 실제로 감소한 게 4줄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어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뭐가 생긴다고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요. 그러면 얘가 여기 정지되어 있다가 여기 왔을 때 속력 얼마야? 계산하면 되죠. V는 루트 되겠습니까? 얼마입니까? 루트 V는 n분의 8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알겠어? 이렇게 가면 돼요. 여기니 다시 여기가 1쿨롱이 아니고 6쿨롱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 요게 4V니까요. 됐어? 4Q요 4Q. 되겠어? 자, 4Q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 생겨 2분의 1 mv 제곱이야. 됐어? 그래서 속력 구하시면 되겠죠. 됐니?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요 힘으로 표시했을 때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그 전기력을 우리가 전기력 선으로 이렇게 그렸다. 됐어? 또는 여기에 플러스 판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판이 이렇게 있으면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이때 전기력 방향은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전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조건 플러스 쪽이 높은 전이 마이너스 쪽이 낮은 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끌려가는 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가 높은 언덕, 여기가 낮은 곳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플러스 판에서 마이너스 판으로 갈수록 위치 에너지 감소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 에너지 얼마인데? 10V. 그러면 높이가 같은 곳끼리는 10V겠죠. 그래서 플러스 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은 전위가 똑같아요. 여기가 10V인 선이야. 여기는 8V인 선이고 여기는 6V인 선이고 여기는 4V인 선이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래서 우리는 전기력을 나타내는 전기력 선도 그릴 수 있지만 전위가 같은 곳끼리 연결한 분전이면도 그릴 수 있다. 근데 이 분전이면은 전기력선과 무조건 90도를 이룬다. 그래서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은 무조건 90도의 각도를 이루게 그려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이 그려져 있으면 등전이면 어떻게 그려질까? 네, 무조건 전기력선과 90도니까 이 선과 90도 되게, 90도 되게, 90도 되게 그려야 되니까 등전이면이 이렇게 그려져. 이게 뭐예요? 여기가 10V 선, 8V 선, 6V 선 이런 거고요. 이때 자 등전이면을 이동하면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됐어? 위치 에너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됐죠? 네. 자 이렇게 올라가려면 위치 에너지 증가시켜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등전이 면 중에 같은 면을 이동할 때는 에너지의 변화 없으니까 일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 거고요. 뭐 이런 얘기죠. 됐죠? 네. 이런 식으로요. 등전이의 면이라고 하는 건 전위가 같은 지점끼리 연결한 선인데 그 선은 무조건 전기력선과 90도가 되더라. 그래서 등전이 선도 어떤 모양으로 생기는지를 대충 보자.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전기에서의 에너지의 개념을 이제 잠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었어요. 그러면 그 전기 에너지 가지고 뭐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죠? 네, 전기 에너지 가지고 문제 푸셔야 되는 게 47페이지 1번, 2번, 3번입니다. 자, 요거 세 개가 되나? 봐봐. 47페이지 1, 2, 3. 네? 47페이지가 없어요. 47. 아, 46까지밖에 없어요.
했어? 자르질 못하는데. 지금 1, 2, 3번 하셨는데요. 1번 보시면 그림 가는 x가 0인 점에 고정되어 있는 점전화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점전화에 의한 전위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자, 전위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2D잖아요. 또는 전위는 R분의 크잖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전위하고 거리는 무슨 관계가 있어?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이런 얘기 합니다. 자, 그래서 전위와 거리가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D인 지점, 2D인 지점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랬을 때 x가 0인 점에 고정되어 있는 점전화의 모습이고 나는 점전화에 의해서 전위를 위치에 따라 나타낸 건데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점전화는 플러스 전화입니까? 라고 했어요. 됐죠? 네. 이렇게 전위와 거리가 반비례하는 건 플러스 전화이겠죠. 마이너스 전화면 거꾸로 나와야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요. 전기장의 세기 x가 D인 지점에서가 x가 2D인 지점에서보다 전기장의 세기가 더 큽니까? 라고 하는 거죠. x가 D인 지점에서가 x가 2D인 지점에서보다 더 큽니까? 라고 하는데 전화에 가까울수록 전기력은 더 세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x가 D인 지점에서 플러스 전화를 가만히 놓으면 x의 속력은 2D인 지점까지 증가합니까? 네,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서 플러스 1쿨롱의 전하 A가 플러스 x축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자, 그랬을 때 P점을 지나 Q점에서 밑줄 쳐봐. 정지한대 연병을. 자, 그랬다가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운동한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나타낸 걸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뭐가 있냐면 거기에는요 등전이면 이렇게 구조했죠. 0V, 1V, 2V, 3V, 4V, 5V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위가 높은 쪽이 플러스 전위라고 그랬죠. 전위가 낮은 쪽이 마이너스 쪽이라고 그랬죠. 됐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극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생각해봐라. 여기에 내가 누구를 던지는 거냐면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애를 플러스 판으로 던져.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인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인데. 그치? 전기력은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전기력은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얘한테는 얘를 힘과 반대 방향으로 던져. 이게 뭘까? 힘과 반대 방향으로 던져요. 이게 뭘까? 그렇죠. 연직상관 운동이죠.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이 점점 뭐예요? 줄어요. 언제까지 가요?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던졌더니요. 얘가 P점을 지나서 쭉 가다가 Q점이라고 하는 4V까지 와서 정지됐다가 다시 내려간다는 거예요. 됐죠? 네. 네. 그러면은 이 점에서 갖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였을까? 이 점에서 갖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였을까? 얼마였을까? P가 1V 있는 거 알죠? 자, 얘가 던졌을 때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가? 그럼 운동 에너지 다 쓸 때까지 가는 거지. 그럼 운동 에너지 다 쓸 때까지 몇 볼트 썼어? 3V 더 쓰면 0 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운동 에너지 3V 있다가 그게 다 위치 에너지로 바뀔 때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야. 납득하겠어? 그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전환이 아니요 플러스 전환이기 때문에 전기장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속력이 줄어드는 거죠. 자, 니은 Q에서 A점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입니까? 라고 했는데 보면은 공을 던져서 속력이 0이 됐어. 그러면 이 지점에서 중력이 작용 안 하니? 하고 있죠. 똑같아요. 속력이 0이더라도 그 지점에서는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A가 P점을 지날 때 운동에너지 얼마겠습니까? 네, P점을 지날 때 운동에너지 3 남았으니까 3이 다시 위치 에너지가 될 때까지 더 갔겠죠. 그런 얘기야.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3번 가죠. 어떤 구리 도선에 전기가 0.8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요. 1번 1분 동안 구리 도선 한 단면에 흐르는 전하량은 얼마겠습니까? 나왔죠? 여러분들 Q는 뭐라 그랬어요? Q는 IT. 기억나냐? 근데 그러니까 전하량의 풀롱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류 0.8A가 1분이니까 60초 동안 흐른 전하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48쿨롱이나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분 동안 이 구리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자유전자의 개수는 몇 개이겠습니까? 자유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이만큼이다. 아까 써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1쿨롱계는 몇 개다? 625, 18개다. 아니야. 그거의 48배다. 그러니까 48 곱하기 625, 18, 625 됐어. 6.25 곱하기 10에 18성 하시면 되겠죠. 되겠냐? 이렇게 하시면 개수가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숫자가 나와요. 얼마 나온대? 6.25 곱하기 48이 어려운 숫자인 건 아는데 해. 3 곱하기 10에 24. 얼마? 3 곱하기 10에 24. 3 곱하기 10에 20씩 나오죠. 생각보다 간단하네. 개놈의 새끼 48 곱하기 6.25가 어려워? 이거 하면 300 나온대요. 이거 계산하면. 뭐지? 그렇대요. 이 박탱이 같은 새끼들. 자, 그렇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하량까지도 개수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게 전기에너지다. 됐어? 그러면 이러한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요. 회로도상에 흐르죠. 전류가 생겨요. 그리고 회로도상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네,
회로도 안에서 이 아이들의 전자가 움직일 때야. 전자가 일을 할 수 있게끔 건전지에서는 전기 에너지인 볼트 주고요. 그걸 가지고 전자가 가서 전기 제품에서 일하고 에너지를 쓰고 들어올 땐 0V가 되어 들어와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기 회로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됐죠? 이때 건전지에서 주는 거는 전위라고 하는 전기 에너지 줘요. 그걸 가지고 전하가 흐르게 되고요. 그 전하가 흐를 때 도선 속에 있는 전자와의 충돌에 의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뭐도 생겨요? 저항도 생기죠. 맞냐? 그 중에서도 기억나니? 어떤 전기 제품의 저항을 결정하는 게 뭐니? 저항의 크기는 4가지에 의해 결정돼. 얘기해봐. 좀.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첫 번째, 그 물질이 어떤 온도에서 존재하냐. 온도가 저항의 크기를 결정해요. 그래서 단면적 길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단면적 길이, 그리고 물질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비저항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는 뭐라고 써요? 비저항이라는 거 물질의 특성인데요. 모든 물질을 같은 두께, 같은 길이로 잘랐을 때 표준 저항 값이 얼마냐? 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 물질의 표준 저항 값이 얼마니? 라고 하는 표준 저항이고요. 물질을 같은 두께, 같은 길이로 다 자릅니다. 두께는 모든 물질을 S로, 길이는 모든 물질을 L로 이렇게 잘라요. 그래놓고 이 물질의 저항 값이 얼마니를 보고 그거 가지고 전류가 잘 흐르네? 도체. 잘 흐르지 않네? 정연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표준 저항값. 그걸 우리가 비저항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비저항은 이렇게 되어 있는 원자에 전자가 갈 때 충돌을 하면 반작용 때문에 뒤로 밀렸다가 오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이 나빠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충돌을 많이 하면 저항이 커서 전류가 잘 안 흘러. 이런 얘기야. 되겠니? 근데 이러한 저항의 크기는요. 길이나 단면적에 의해서 또 달라지는데 길이가 2배 길어지면 그 안에 있는 원자의 개수가 2배 많아져요. 그러니까 충돌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값은 커지는 비례관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길이는 똑같은데 굵기를 2배 굵게 하면요.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원자의 개수는 똑같은데 그 사이에 빈 공간이 넓어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충돌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단면적인 굵기가 굵어질수록 저항은 줄어드는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온도는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온도가 높아질 때 저항이 커지는 애도 있고 저항이 줄어드는 애도 있어요. 물원에서 했었는데. 자, 온도가 높아질 때 저항이 커지는 아이가 바로 도체입니다. 왜? 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자유전자 수가 많아져서 전자가 원자랑만 충돌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많은 양의 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자들끼리도 충돌하게 된다. 그래서 저항이 더 커지는 효과다. 이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작아지는 게 바로 무도체하고 단도체다. 얘네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자유전자가 드디어 생겨나기 때문에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항이라는 건 이 4가지의 요소를 고려해서 저항은 비저항값도요. 온도가 0도일 때 저항이냐 10도일 때 저항이냐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온도에 맞는 비저항값에다가 굵기분의 길이 하시면 실제 그 물질의 저항값을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온도는 이렇게 4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저항이 결정되어 있는 저항이라는 물질을 그래서 전류가 지나가면서 일을 해줘야 된다고, 에너지를 쓴다고. 그랬을 때 저항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회로도의 특성이 달라져 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는 중2 때 배웠던 회로도가요. 물원에는 나오지 않고요. 물투에 나옵니다. 그래서 물원에서 했던 게 물투와 연결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저항을 연결하는데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요.
연결하는데 저항을 병렬로 연결해요 라고 하는 게 요번에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4학년 물투예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통합과학에도 있습니다. 자, 이때요. 아까 선생님이요. 저항은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진다고 했어요. 직렬로 연결하면요. 저항 두 개를 옆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커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항이 3옴이고요. 두 번째 저항이 6옴이고요. 전체 전압을 얼마라고 할까요? 18V라고 한다면 저항이 하나 있을 때보다 저항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총 합성 저항은 커지는 효과입니다. 그렇죠? 합성 저항은 커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얘 전체 저항이 얼마일까라는 합성 저항은 길어지는 효과니까 낱낱이 저항을 더한 만큼이 합성 저항의 크기야. 그래서 얘는 전체가 9옴이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9옴인데 옴의 법칙이요. V는 IR이라고 하는 옴의 법칙 알아요? 그러면 전체 전압은 전체 전류에다 전체 저항은 곱한값이랑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8이고 여기가 9니까 이 회로도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2A가 흐르겠네. 이런 뜻이죠. 근데 전하량 보존 법칙 때문에 2A가 흘러나가면 한 바퀴 돌아 들어올 때도 2A의 전류가 들어와. 이런 얘기야. 전하량은 변하지 않아요. 전자수는 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전자 두 개가 나가면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올 때도 전자 두 개는 들어와야 되는데 단지 나갈 때 전자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요. 18V의 에너지를 충전해서 나가요. 그 에너지를 다 쓰고 0V로 들어와서 다시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은 18V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갔다가 0V로 들어온다 이런 뜻이죠. 됐죠? 그런 것만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자들이 지나갈 때 상상하세요. 2A니까 전자 두 개가 간다. 그 아이들이 18V, 각각 18V로 에너지 충전해서 간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저항을 지나갈 때 에너지를 쓴다. 근데 전자 하나당 저항을 두 개를 지나가야 되니까 에너지를 두 개로 나눠서 써야 된다. 근데 여기서 에너지를 나눠 쓰는 기준은 뭐다? 기준은 뭐다? 저항이다. 됐어? 저항이 큰 쪽에서 전기 에너지를 더 많이 쓰면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직렬회로에서 저항의 비가 보시는 것처럼 1대2예요. 그러면 얘가 가져가는 에너지 전압을 나눠 쓰는 비율도 반드시 1대2로 나눠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18V 중에서 여기에서는 6V를 여기서는 12V를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또한 여러분들은 증명할 수 있는데요. 옴의 법칙 V1은 I1 곱하기 R1이거든요. 됐죠? 근데 직렬회로에서는 2A가 흐를 때요. 첫 번째 저항에도 두 개의 전자가 지나가고 두 번째 저항에도 두 개의 전자가 지나가 흐르는 전류의 셈이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2A고 저항이 3옴이래. 그러면 이거 곱해보시면 첫 번째 저항에서 6V 쓰는 게 자명합니다. 두 번째 저항에서는요. 흐르는 전류 그대로 2A고 저항의 크기가 6이니까 여기서 12V 쓰는 거 맞죠? 됐죠? 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직렬회로에서 쓰는 에너지는 저항의 비율로 배분하는 거라서 저항비가 1대1이라서 전압비도 1대2로 나눠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겠어? 자, 이런 식의 흐름이 생기는 게 이게 직렬회로고요. 병렬회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가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3옴짜리고 여기가 6옴짜리예요. 18V 걸렸어요. 이런 느낌이야. 단지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냐 병렬로 연결했냐만 다를 뿐이죠. 사용하는 값들은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요. 저항 두 개를 병렬로 밑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두꺼워지는 효과예요. 길이는 변화 없어요. 단면적만 두꺼워지기
굵어지는 효과라서. 그래서 합성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병렬 회로에서는 낱낱이 저항을 역수로 해서 저항값을 다시 역수하세요. 그러면 합성저항 값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저항이 3분의 1이고 6분의 1인데 이거 더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됐어. 얘는 2분의 1 나와요. 그걸 다시 역수하니까 이거의 합성 저항값은 2, 5분이요. 각각의 낱낱이 저항보다도 훨씬 더 작은 저항값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병렬회로의 특징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이온이라는 합성 저항에 전류가 흘러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V는 IR로 전체 전압 18V인데 합성 저항이 이온이잖아. 여기에 9A라는 엄청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9A라고 하는, 다시 말해요, 9개의 전자가 나간다고 쳐요. 걔네가 각각 18V로 충전해서 나가. 한 바퀴 돌아올 때도 9A지만 0V 다 쓰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개의 전자가 나간다고 칠 때 이렇게 9개의 전자가 가다가 여기서 어떤 애는 위로 지나서 들어오는 아이도 존재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는요, 밑으로 지나서 들어오는 아이도 존재합니다. 맞아. 근데 절대로요, 위로 갔던 애가 이렇게 와서 밑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알겠냐? 네, 백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전자 하나의 입장에서는 1A짜리 전자 하나가 18V를 가지고 갔어. 그러면 가지고 가서 집에 올 때는 0V 돼야 되잖아. 근데 전압 어디서 써? 여기 있는 저항 지나갈 때만 쓰잖아.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저항 하나만 지나가니까 여기 지나가는 순간 18V를 다 쓰고 가야 되니까 여기서 18V 써. 밑으로 가는 애도 저항 하나만 지나서 집에 갈 거니까 여기서 18V 다 써.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병렬 회로도는요, 윗줄과 아랫줄에 걸리는 전압값이 똑같습니다. 전체 전압값. 알겠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병렬 회로도에서는 전압이 똑같아요. 전압이 똑같아요. 그러면 가다가 뭘 나눠야 돼요? 아까는 전류가 똑같고요, 전압을 나눠서 써요. 전압을 나눠서 쓸 때는 저항 비율만큼 나눠 쓴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전압은 똑같고 전류를 나눕니다. 그 나누는 기준은 언제나 저항입니다. 저항의 역할은 뭔가를 나눠주는 겁니다. 직렬 회로에서는 전압을 나누고요, 병렬 회로에서는 전류를 나눕니다. 근데 그냥 아세요? 저항과 전압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저항과 전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죠? 저항이 클수록 전류는 잘 못 흐르니까. 알겠어?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전류를 나누셔야 되는데 나누는 기준이 저항이지만 저항과 반비례로 나눠요. 그래서 저항의 비율이 1대 2잖아요. 그럼 전류는 2대 1로 나눠지네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9A가 가다가 전류를 2대 1로 나누니까 위쪽으로 6A, 아래쪽으로 3A 이렇게 가는 꼬라지가 나와요. 이걸 계산해도 됩니다. V1은 I1 곱하기 R1이잖아요. 그렇죠? 자, V1은 그대로 18V라 그랬고요. I1은 3ohm이에요. R1은 3ohm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6A인데 두 번째 V2도요. 18V인데 저항이 6ohm이에요. 그럼 전류는 3A인데 됐죠?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숫자 넣고 계산하면 고등학교 때는 시간 싸움이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뭘 돌리세요. 병렬에서는 저항 비율과 반비례하는 전류 비율을 갖는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이 됐죠? 전자가 흐르면서 에너지를 저항한테 줘서 그 저항이라는 전기 제품들이 그 에너지를 가져다가 빛을 낸다든가 열을 낸다든가 이런 거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 저항이 바로 꼬마 정보라고 치자. 그러면 이런 꼬마 정보를 연결을 하나는 직렬로 하나는 병렬로 했을 때 어떤 꼬마 정보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아서 더 밝을까? 이겁니다. 자, 꼬마 정보의 밝기요. 이거는 중학교 3학년 가장 마지막 단원이에요.
됐어. 이거를 전기 회로도로 물어보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이렇습니다. 꼬마 전구의 밝기는요. 그 꼬마 전구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느냐가 밝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꼬마 전구의 밝기는 그 꼬마 전구가 사용한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유는 비트 크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비트라고 하는 전기 에너지 저 크기에 의해서 꼬마 전구의 밝기가 결정되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1초 동안 전류가 흐르면 여기도 1초, 10초 동안 흐르면 10초, 100초 동안 흐르면 100초이기 때문에 꼬마 전구의 밝기를 비교할 때요. 같은 회로에서 흐르는 시간은 똑같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가 주로 1로 놓고 계산해요. 됐어? 그러면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그게 비교하기 가장 좋은 값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전력이라고 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 시간으로 나누면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나와요. 그걸 전력이라는 와트로 표현하는 거예요. 전력은 전압에다가 전류만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꼬마 전구가 더 밝아 어차피 양쪽에 흐르는 시간 똑같으니까 시간 배제하고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전력이라고 해서 꼬마 전구의 밝기 전력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에서 시간 빼고요. VI로만 계산하는 전력으로 꼬마 전구의 밝기를 비교하는 게 가장 심플하다. 자, 이 꼬마 전구를 A라고 하자. 이 꼬마 전구를 B라고 하자. 누가 더 밝은지 비교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전력 비교. 됐죠? 꼬마 전구 A는 보시면 알겠지만요. 꼬마 전구 A는 얼마의 전류가 흐르냐면 2A의 전류가 흐른다고 했어요. 직렬 회로니까 둘 다 2A의 전류가 흐르겠죠. 그 다음에 전압은요. 저항 비율로 나눠 쓴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 6V, 두 번째는 12V라 그래서 여기 6V, 12V 이렇게 썼네요. 그러니까 꼬마 전구 A의 밝기는 얼마만큼이냐면 12W만큼이 꼬마 전구 밝기야, 그치? 자, B라는 꼬마 전구를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24W가 꼬마 전구의 밝기네. 그러니까 A보다 B가 더 밝네. 왜? A보다 B가 전압이 더 커서. 왜 전압이 커? A보다 B의 저항이 더 크니까. 그래서 직렬 회로에서는요. 저항 B가 꼬마 전구 밝기 B예요. 이해돼? 어차피 전류는 똑같을 거라서 전압의 크기만큼이 밝기 비율이 되는데 전압이 큰 쪽이 저항이 큰 쪽이야. 그래서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밝아? 그럼 직렬 회로에서는 저항이 큰 쪽이 더 밝아.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병렬이요. 똑같은 전압에 똑같은 저항을 가지고 있는 I를 연결했습니다.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해요. 그러면 C하고 D 중에 누가 더 밝아? 이겁니다. C하고 D 중에 누가 더 밝아? 누구의 전력이 더 커? 이 얘기죠. 똑같이 VI로 하시면 되는데 병렬 회로에서는 전압이 똑같이 각각이 18V씩 쓴다 그랬어요. 전체 전압이랑 똑같다 그죠. 그리고 전류는 저항과 역수로 나눠갔기 때문에 전체가 9ohm였는데 여기가 6A, 3A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얘 밝기가 무려 얼마냐면 54W만큼이에요. 여기에 밝기가 108W만큼이에요. 그래서 병렬 회로에서는요. 밝기를 결정하는 게 전류입니다. 어차피 전압은 똑같아요. 근데 전류는 누가 더 커요? 저항이 작은 쪽이 더 커요. 네. 그래서 병렬 회로에서는 저항이 작은 쪽이 더 큽니다. 더 밝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보면 요즘 문제는요. 같은 꼬마 전구를 한 번은 직렬로 한 번은 병렬로 연결했고 양쪽의 밝기를 비교해요. 그럼 그래서 선생님이 같은 값으로 해놓은 거예요. 직렬일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3ohm짜리의 밝기가 얼마였냐면 똑같은 전압으로 걸었는데 12W였어요. 근데 병렬은 3ohm짜리 밝기가 무려 108입니다. 열나 차이 나죠. 6ohm짜리요. 직렬일 때는 얼마냐면 밝기가 24입니다. 병렬일 때는 얼마인 줄 아세요? 예, 53입니다. 알겠어? 그러니 똑같은 꼬마 전구라도
직렬로 연결할 때보다 병렬로 연결하는 쪽이 훨씬 병렬로 연결하는 쪽이 무조건 더 밝다. 그래서 그 병렬 중에서도 저항이 작은 쪽이 더 밝고요. 그래서 그 다음이고 직렬에서는 저항이 큰 쪽이 더 밝다. 이거 비교하겠니?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밝기를 비교할 수 있으셔야 중학교 3학년 내용이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꼬마 정보의 밝기는 전기의 사용량으로 보시면 된다. 여기까지야.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을요. 선생님이 다음 주에 발이동하는 친구가 있어서 조금 많이 배우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54페이지까지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